안녕하십니까. 황남원회계TV의 황남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리스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스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동영상이네요. 리스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도 구독자님께서 메일로 이렇게 궁금한 토픽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 복구청담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도 더 가미해서 같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전대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리스가 어렵네요. 네, 상당히 어렵고 이론적으로는 훌륭한데 실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갭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리스 기준서를 국제회계 기준처럼 전면 도입하지 않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잘한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러면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리스 이자율, 증분차입 이자율인데, 리스 관련해서 크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리스 정의를 충족하는지부터 리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한 게 맞는지, 사용권에 대해 그 통제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리스 기간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죠. 상가 임대차 보호도 고려해야 되고, 설치되어 있는 구축물의 내용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대리스가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 기간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증분차입 이자율 정의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정의가 그 비슷한 경제 상황에서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담보 가치를 가지는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하는 데 지급하는 이자율을 이제 증분차입 이자율이라고 기준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원칙은 내재 이자율인데 내재 이자율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공정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현금 흐름과 공정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내재 이자율이니까 내재 이자율을 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리스 회사가 아닌 이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서에서는 증분차입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증분차입 이자율이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입금이 있다면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실제로 유사한 그런 그 차입금이다, 담보가치도 유사하다, 기간도 비슷하다, 그러면 쓸 수 있겠죠. 그런 나의 무차입인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입금이다, 운영 차입금만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회사채 수익률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회사채 수익률을 어떻게 조회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센터, 여기 이제 코피아본드고요. 코피아본드.or.kr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시면 여기 시가평가라는 화면이 있고요. 이 시가평가에 채권 시가평가 수익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일자별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민평 평균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가 기간을 체크를 하고 조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평가사를 선택하고 오늘자로 조회를 해보면요. 이렇게 쭉 할인율이 나옵니다. 할인율이 이제 그 기간에 따른 회사채 할인율이 나오고요. 보통은
그 사모사채 할인율을 많이 쓰고요. 무보증, 회사채 사모사채 할인율을 씁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트리플 A부터 해서 A-까지 있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할인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딱 떨어지는 기간이 없다면 이제 보관법으로 이제 그 구간의 할인율을 찾으면 될 것이고요. 원래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엑셀 표로 이렇게 요 표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 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할인율 자체가 이제 담보가치는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담보가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뭐 신용 등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그냥 이 할인율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인율이 정답이 없다 보니까 어렵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탑픽, 이제 임차보증금에 대한 그 현할차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용권 자산에 반영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한번 그 사용권 자산의 취득 원가의 구성 항목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기준서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스를 현재 가치 가장 큰 부분일 거고 기본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금 리스료가 있다면 그 부분, 그 다음에 복구 충당 부채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리스 개설 지적 원가인데 리스 개설 지적 원가는 거의 발생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책에는 항상 나오는데 실무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임차보증금의 현재 가치가 이제 성금 리스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 기준서가 참 이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실질도 임차 보증금이 커지면 리스료가 줄어들죠. 그런데 그 동일한 경제적 실질은 같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의 가치는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한 현재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그게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질에 더 부합하긴 합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가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그 회계 처리 이 구분하는 게 어차피 임차보증금을 줄인 만큼 같은 비유동 자산인 리스 사용권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크게 뭐 실익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임차보증금 현재 가치는 그 이자 수익만큼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해 나갈 것이고 리스료는 사용권 자산은 정액으로 삼각해 나가겠지만 크게 뭐 전체 기간에 대한 그 손익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 이제 비효동 자산 대 비효동 자산 대체됐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영업 손익과 영업의 손익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효과인데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일단 기간은 4년 정도 하겠습니다. 24년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4, 5, 6 3년이네요. 그러면 7년으로 바꿀게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예, 그 다음에 한번 임차료 지급 시기는 월말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월 임차료는 100만 원이고요. 그럼 이제 PV 함수를 쓰면 이거는 삼각 스케줄을 안 그릴게요. 예전에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번에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인율은 할인율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기재를 여기 해주고요. 아니다, 기간이죠. 기간은 48개월일 거고요. 48개월. 그 할인율은 나누기 12를 해줘야겠네요. 월로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금액이죠. 현금 흐름, 명목 현금 흐름 100만 원씩.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는 거고 타입 부분은 월말 지급인지 연초 지급인지 그 부분이고요. 월말로 했죠. 네. 그러면 함수를 써서 보면 현재 가치가 이제 4,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명목 현금 흐름은 4,800만 원인데 5% 할인율 때문에 현재 가치는
4,300으로 나왔고요. 임차보증금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는 현금으로 한 번만 있는 거니까 1 플러스 요 할인율 4년이죠. 그러면 사제곱만큼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4년치만큼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복구충당부채 현재 가치 이것도 똑같이 4년으로 나눠야겠네요. 그러면 3%. 이 할인율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리스료의 현재 가치는 리스 기준사에서 증권차입 이자율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해당 요건에 맞는 할인율을 선정해야 되고 임차보증금의 현재 가치는 그 임대인의 신용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게 담보가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증권차입 이자율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의 신용 등급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신용 위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구 충당부채는 이제 충당부채 기준서 37호를 따를 텐데, 이거는 이제 그 부채 보유 위험과 화폐의 시행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증권차입 이자율과 다르다. 그리고 실제 이제 질의 해신도 신속 질의 해신 복구 충당부채 현재 가치 측정할 때 할인율은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나 뭐 회사채 수익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회사채 수익률은 회사의 신용 위험이 반영된 할인율인데, 이 충당부채 기준서에서는 이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유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르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나 증부차입 이자율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그 부채 보유 위험도 고려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 복구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뭐 좀 이거 제대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중에서 뭐 그 사무실 임대차라면 이제 주거시설 유지 보수 또 그 해당 항목의 그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종료되는 시점이 4년 뒤잖아요. 4년 뒤에 얼마가 될지 이런 할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또 한다. 어렵네요. 복구 충당부채, 말 그대로 충당부채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또 이거를 매년 추정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을 다시 해서 이제 유효이자율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 견적을 받으면 그게 이제 긍정가치, 부채의 최종적인 추정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차익만큼 매년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으로 반영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렵다.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복구 충당부채 이 전입액도 회사별로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반적인 경영 활동과,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그런 리스 자산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걸 판관비로 반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좀 없다.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도 있고요. 이 물가 상승률만큼 현재 받은 견적을 올린 다음에 미래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미래 가치를 또 이제 부채 보유 위험과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복구 충당부채를 추정한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해 나가는 그게 사실은 FM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그래서 한번 어렵네요.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배를 한번
그리고 이제 사용권 자산의 원가 구성 항목이 아까 설명드리다가 끊긴 것 같은데, 네 개라고 하셨는데, 리스 개설원가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성금 리스료에 해당하는 임차 보증금 현재 가치 부분, 그 다음에 리스료의 현재 가치, 복구 충당 부채의 현재 가치, 이 세 가지가 사용권 자산의 시등 원가다. 그래서 사용권 자산 원가를 한번 각각 구하면 리스료의 현재 가치는 4,300만 원 정도 되고, 임차 보증금의 현재 가치 부분은 명목 금액에서 이 현재 가치를 뺀 금액 720만 원 정도고요. 그 복구 충당 부채 이 부분은 요 금액이 그냥 들어와야겠네요. 이거 4,400만큼, 440만 원만큼. 그러면 이제 사용권 자산의 지금 시중 원가는 5,500만 원. 리스 부채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일 거고요. 복구 충당 부채는 440만 원. 임차 보증금 현황차는 725만 원. 네, 이제 지금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일단 나갔고, 그러면 미지급금 등이 5천만 원 정도 대면에 나가는 이런 형태겠네요. 예. 리스 개시일자 지금 붕괴를 다 끊어봤습니다. 그 붕괴를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차트가 맞네요. 그러면 이거를 시산표를 한번 합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시산표를 TV를 그러면 사용권 자산이 차변에 있고 자료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임차 보증금 날차 차변에 마이너스로 표시되겠죠. 네. 그다음에 리스 부채, 복구 충당 부채, 미지급금 등 뭐 현금이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맞을까요? 잘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연말을 한번 볼까요? 24년도 이거는 1월 1일자였네요. 그러면 12월 31일자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현권자산 상각비 요게 이제 1년치가 들어가는 거죠. 4로 나누면 정액법으로 1,300만 원만큼 판관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부채 상한이 있겠죠. 유동성 대체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유동성 대체는 생략하고, 그러면 그 미지급금 등 현금 등 얼마일까요? 1,200만 원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있겠네요. 이자 비용은 1년치니까 그냥 심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효자율법으로 생각이 되니까 곱하기 5% 할인을 1년치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리스부채 상한은 월별로 그 삼각 스케줄표를 그려서 계산한 거하고요. 뭐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관련된 붕괴를 그려볼까요? 네. 임차보증금 현할차 이자 수익이겠죠.
이거는 요거 곱하기 4%겠네요. 4%. 수익으로 170만원 정도가 잡히고요. 그리고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 기간 비용으로 충당부채 전입액이 잡히고, 충당부채 또 1년치 이자니까 3%.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봐주시고. 최대가 맞을까요? 맞으면 거의 맞겠죠. 유동성 대체는 생략하고, 이렇게 한번 어렵죠. 붕괴가 이제 복구 충당부채까지 뭐 대부분 발생할 수 있는 걸 다 고려를 한번 해봤는데, 예. 그러면 사용권 자산은 1년치 TV 누적 결과는 여기서 이거는 바뀐 게 없고 상각 무계획이 생겼겠네요. 차변 마이너스 계정으로 1,300만원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스 부채, 보증금 할까요? 임차 보증금 차변부터 쭉 할까요? 이렇게 또 500만원 그대로일 거고요. 자보증금 현황차는 여기서 상각이 됐겠죠. 차변이니까 플러스로 해주고 삼각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믹스 부채는 상한이 됐고요. 충당 부채는 그 누적액 그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기준서에서는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기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증가하네요. 그렇죠? 가상부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미지급금 연초에 5천만 원 나왔고, 1년치 임차료가 1,200만 원만큼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용 등 수익 덮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자 비용, 상각비, 금액 이렇게가 차변인 것 같고 비용인 것 같고요. 이자 수익은 상각이자, 보증금에 대한 상각이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세대 맞으면 맞겠죠. 세대가 맞네요. 그럼 이렇게 붕괴가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산 표현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예,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계속 이거 세 번째 찍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좀 바로 그리긴 하는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겠죠. 예, 그거를 여러 개를 하려면 이것도 사실 템플릿을 좀 만들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저도 아직은 뭐 아이디어가 없어서, 나중에 혹시 또 그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면 한번 4차 동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네요. 예. 이제 세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가 남았네요. 전대리스도 어렵습니다. 예. 전대리스 관련해서는 기준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대리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모회사가 이렇게 건물 임차를 하고 그다음 자회사한테 임대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워낙 임차가 많으면 빈번한 회사면 택배회사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전대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점이 많은 증권사라든지 뭐 그런 금융기관도 전대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전대리스도 좀 그거 말고도 뭐 일반 회사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대리스에 대해서도 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중간 리스 제공자, 그러니까 상위 리스가 있고
그 리스를 가지고 이제 그 하이 리스 이용자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상위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 사이 리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기존 리스는 그대로 그냥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예, 리스 부채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시도 해야 된다. 전대 리스와 관련된 수익도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사례 한번 찾아봤는데, 예, 이건 너무 리스가 많다 보니까 리스 부채를 따로 공시를 한 회사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전대 리스로 인한 수익이라는 그런 표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 리스와 관련된 손익을 여기 다 이렇게 직결해서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전대 리스를 분류할 때, 이건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무조건 이제 금융 리스처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금융 리스인지 그 금융 리스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리스 그 제공자 입장에서의 이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만약에 상위 리스가 단기 리스다. 그러면 전대 리스는 운영 리스로 분류한다. 뭐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위 리스에서 생긴 사용권 자산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이제 63호 1116호 63호에 보면은 이제 요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금융 리스로 보는 K갭도 있죠. 5가지 요건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뭐 리스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기초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된다. 사실 요거는 전대 리스에는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뭐 차량 리스인데 우리가 뭐 이런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을 수는 있으냐. 건물 리스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근데 전대 리스는 뭐 일반적으로는 건물 리스에서 발생하니까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진 않겠다. 예.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러면 금융 리스로 봐야 되고,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이 되는 것이 명백하니까요. 그리고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거는 경제적 실질이 이제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거래이니까 이전 거래로 봐야 되고, 그래서 금융리스로 봐야 된다. 그리고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리스 기간이 상당 부분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모호하고요. 요 기간은 이제 그 상위 리스 자산에 따라간다고 했죠. 그 위에 58만 보면. 그래서 그 상위 리스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당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K갭에서는 이 부분을 75%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75% 정도 되면 상당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걸 회사별로 뭐 리스 정책을 만들어서 뭐 80% 이상이면 우리는 하고, 만약에 그 미만이면 안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공정가치가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를 현재 가치가 그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당한다. 이것도 한 90% 정도 되면 보통 대부분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딱 정해진 건 아닐 것이고요. 예.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발음이 점점 새고 있습니다. 예,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범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요건들. 이걸 똑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예, 쉽지는 않겠네요. 근데 뭐 대부분 사실은 전대 리스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또 사용권 자산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잔여 기간을 또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사용권 자산을 아까 예시로 들었을 때 1년 경과된 시점에서 본다면 3년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5년을 했다. 그러면 3년의 상당 부분을 기간이 차지를 하니까 이제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리스 순투자를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하는데, 전대 리스 같은 경우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니까 상위 리스의 그 할인율을 쓸 수 있다. 근데 대신에 뭐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유효이자율 산정할 때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뭐 상위 리스의 증분 차입 이자율을 쓸 수 있다. 리스 개설 시점 원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할인율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있는데, 사례 20번 사례가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전대리스, 21번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전대리스. 운용리스는 뭐 간단해서 이것도 뭐 리스 개설 시점 원가가 있는 경우가 이제 예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거의 뭐 실무적으로는 보기 힘들어서 그냥 이거는 이제 투자 부동산에 임대 수익 발생하는 경우 이제 회계 처리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운용 리스는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금융 리스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이건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리스 제공자 회계 처리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리스 이용자 반대일 거라는 그런 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보다는 저희가 분계 끊는 거,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기간이 3년이라고 하고요. 내리스 25년도 1월 1일부터 27년도 12월 30일까지 한다. 투자 리스를 현재 가치, 리스 투자 부분은 무보증 잔조 가치 뭐 이런 부분도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대리스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상위 리스의 증권차 유자를 써도 된다. 그리고 월 임차료는 50%를 임차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60만 원이라고 보면 4분의 3이니까 75% 정도 되는 것이고요. 기간은 아니죠. 3년 중에 3년 100%네요. 그러니까 뭐 전대리스,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월말 지급한다면 PV 함수는 똑같이 적용이 되겠네요. 기간만 36개월로 바꾸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25년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금융 리스 채권이 나오고요. 리스 채권. 대련에는 세금권 자산을 없애줘야 됩니다. 절반, 이게 금융 리스 자체가 이제 이전하는 거니까요. 위험과 보상을 이전시키는 거니까 처분 거래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권 자산 50%인데 연말에 얼마였죠? 총액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50% 상당 유지액도 50%를 드러내야 되고요. 금융리스 채권은 2천만 원 정도 됐었네요. 그러면 차례가 많은 이유는 탈원이 더 부족하네요. 그러면 리스 자산 처분 손실, 리스 해지 처분 해지 손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맞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만 잘라내서 1년 뒤를 볼까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요. 이미 이제 매각 거래가 발생한 것인데, 지금은 이 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회수 및 이자 수익 발생하는 회계 처리만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리스 채권을 회수하고요. 현금 등이라고 할까요? 리스금 등 6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720만원. 이자 수익은 채권의 5%였죠. 5% 곱하기 5%만 하면 되네요. 100만원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 리스 채권 회수한 금액은 619만원.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공시할 부분이 들어가고, 이런 이자 수익 같은 경우가 공시가 된다. 그리고 사용권 자산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또 지저분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리스까지 했고요. 리스를 이렇게 계속 이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저도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적인 부분은 보통 전세 리스까지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회사들도 항상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리스 부분, 리스 회계 처리.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피드백을 주시고 주제 선정에 의견을 주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좀 바람직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구독자님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제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회계 이야기 말고 자꾸 딴 데로 샜는데 다시 이제 정신 가다듬고 회계 이야기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어쨌든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